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트릭스 조직 하다 끊어졌는데, 이제 매트릭스 조직 봤을 때 크게 이러한 진료부서부터 해갖고 행정부서까지 나눠져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의 밑에 또 아주 자질구레한 부서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병원 조직의 기능은 진료부서예요. 이제 가장 이제 핵심 기능은 진료부서죠. 병원의 핵심은 누군가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료부서인데, 진료부서 같은 경우는 진료 기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진료 기능이 뭘까요? 진료 기능이라는 거는 의료에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 진단 있고 치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뭐 예방 차원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재활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이게 진료의 기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 및 치료겠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기능이 있더라. 자, 그게 진료부서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이고, 그리고 교육 및 연구 기능이 있어요. 교육 같은 경우는 누구를 교육하냐면 의과대학생들, 의대생이나 의대생들을 뭐 하는 거죠? 의대생들이 실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련의들, 뭐 인턴, 레지던트, 지금은 뭐 인턴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뭐 레지던트라는 개념으로 뭐 R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레지던트 제도를 해갖고 레지던트들 교육하는 수련시키는 것, 그리고 연구 기능이라는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종합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의들을 수련시키고 연구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실도 있고 의사 자체가 또 연구를 합니다. 예. 의과대학교 이제 의사들, 그러니까 과장들,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그 병원에서 뭐 그 교수라고 표현을 하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 겸 의대는 좀 다른 케이스를 움직이는데 교수 겸 임상까지 같이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 공중보건 기능도 역시나 있죠. 공중보건은 쉽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역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건 작은 기능이고 있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시기 때. 자, 하지만 가장 주기능은 진료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 및 치료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료부서에 간호부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진료부서다 그러면 간호부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호부서는 간호부서로 따로 나오든지 아니면 간호부서는 앞에서 얘기했던지 뭐 지원부서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원부서 안 넣는데 뭐 넣는 병원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진료부서에는 간호부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의료기사들 다 포함되잖아요. 진료부서는 오직 의사들만 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되게 단순하고 쉬운 건데도 그냥 아무 일반인들은 진료부서 그러면 간호사들도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 잘 해두시고, 자, 간호부서라고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해서 명령 체계 자체가 진료부서의 명령 체계와 간호부서의 명령 체계가 틀려요. 그러면 간호부서에서 실수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진료부서 진료과장이 막 그 해당 과장이 뭐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간호부서 내에서 해결을 해요. 진료부서 일은 진료부서 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고 다르다는 거야, 업무 자체가. 그리고 명령 체계도 틀려요. 자, 간호부서 같은 경우는 간호 기능의 가장 첫 번째겠죠. 그러면 간호는 뭡니까? 간호라는 것도 명확히 아셔야 되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간호라는 거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거는 진료부서에서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위고, 간호부서는 말 그대로 간호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간호라는 거는 어떤 행위가 있느냐? 자, 간호라는 거는 의사들의 처방전,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행위를 간호라고 해요. 이건 입원 환자들한테 하는 것도 간호행위, 아니면은 외래 환자들한테 하는 것도 간호행위가 되겠죠. 자, 이러한 간호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란 걸 해요. 근데 간호 기능의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 그러면 처방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의사의 명령이 공식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영수증처럼 나타나는 게 처방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방전 없이는 간호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요양병원에서 특별한 몇 개의 케이스에서 간호사들이 간호사 면허 가진 사람들이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그 처방전이 있었을 때만 액션, 행동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직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막 시험에 내고 그럴 때 간호사들이 환자들이 간호사들한테 내 병명이 뭐고 내가 어디 아픈지 말해달라 그랬을 때 함부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걸 할 수 있는 것도 의사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뭐 병명이 뭡니다. 나와 있는 거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원래 했다가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해서 환자가 이 간호사가 그랬는데요. 그래 버리면 그 간호사는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막 그 병원에서 이제 많은 일반인들 모르니까 간호사나 이런 그 의료기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데 잘 안 말해줘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불친절해서 안 말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의사들이 그런 상담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은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의사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 간호사들이 그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그렇다고 딱딱하게 막 말 안 해준다 이러진 않겠죠. 예, 상황 봐갖고 별거 아닌 건 얘기는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육 및 연구 기능에 간호사들도 이제 간호대 졸업해서 온 친구들 교육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새 태움 문화라든지 그래서 막 간호사들이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게 있어요. 교육 기능도 있고 간호도 연구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간호는 의사와 틀리게 행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행정적인 업무, 뭐 입력하든지 뭐 이러한 업무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업무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기능은 간호 기능이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진료 지원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진료 지원 부서다 그러면은 진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을 서포팅하는 부서라고 보면 돼요. 의사하고 간호사들을 서포팅해주는 부서인데, 제일 첫 번째가 중앙공급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앙공급실이라는 것은 뭐 이거는 달라요. 병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예, 이름이 다른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 중앙공급실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예. 아니면은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을 못하고 병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앙공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중앙공급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중앙공급실은 말 그대로 뭐예요? 중앙에서 공급을 한다는 뜻이죠. 자, 공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쉬운 걸로 붕대라든지, 이게 분대 있죠. 분대라든지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수술 칼, 아니면 소독, 수술 소독은 약제과에서 하고 수술 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뭐 매번 사용되는 그 무엇인가라든지, 뭐 아니면 목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휠체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공급해 주는 곳이 중앙 공급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진료부서에서 필요한 재원들을 공급해주는 부서를 중앙공급실이라고 해요. 자, 의무기록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제과가 빠졌나? 약제 부서를 뺐구나. 자, 의무기록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의무기록 되어 있는 거죠. 메디컬 리코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줄여서 M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새는 앞에다 E를 붙여서 EMR이라고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거를 다 기록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의무기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디컬 리코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런 거를 관리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무기록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 의료정보 관리사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기존에 계속 의무기록사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 입에도 의무기록사가 훨씬 더 입에 배갔고, 뭐 지금은 의무기록사가 아니라 뭐 의료정보 뭐 관리사라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인데 이름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무기록실에서는 병원에서 나오는 그 메디컬 리코드를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관리를 하는 것이고, 영양실 같은 경우는 누구를 대상으로 존재하는 부서일까요? 자, 이거는 입원 환자들 대상이죠. 자, 외래 환자, 걸어서 들어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실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쉽게 해서 입원 환자들한테 뭐를 줍니까? 병원밥이라고 하는 그 급식을 하죠. 이 급식을 할 때 주는 영양실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급식하던 세대잖아요. 그쵸? 급식 세대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누가 영양사들이 있잖아요.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영양하는 그 영양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급식이라는 걸 못 해봤고 군대에서만 급식을 해봤지 급식이라는 것은 배급이냐 모르겠네. 자, 군대 이외에서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을 못 해봐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영양사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양실이라 그래요. 입원 환자들한테 밥 주는데. 자, 이런 게 존재를 하고, 이게 부서죠. 지원 부서들.
자, 그리고 약제 부서가 지원 부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따로 약제 부서로 뜯어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약제 부서는 지원 부서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의학 분업이 된 다음에 병원에서 약제 부서가 규모는 좀 축소된 경우가 많고, 약제 부서는 뭐냐? 약사들이 일을 하죠. 예. 약제 부서들은 약사들이 일을 하는데, 약사들이 보통 일을 할 때 조제 및 투약 기능인데, 여기서 투약하는 행위는 약사들이 하지 않아요. 약을 그냥 분출이라 그러죠. 약을 약을 해당 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하지, 약을 쉽게 갖고 약을 주사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아요. 그건 다 누가 해요? 약사들이 해요. 약사들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럼 약사들은 조제를 하고, 처방전에 의한 약을 조제를 하고, 필요한 약을 불출하는, 그러니까 보내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약 기능은 잘못됐습니다. 예. 요 책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문이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약제과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병원 일반 약국 말고요, 병원 약제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검사를 한다든지 병원 내에서도 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필요한 약이라든지 그런 걸 조제를 하는데, 그 약을 조제를 하는 거예요. 약제과에서 조제를 해서 주고, 아니면 병원 어떤 걸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환자는 몰라요, 중간에. 그런데 수술실에서 뭐 수액이 얼만큼 필요해요. 그러면 약제과에서 보내줘요. 그거는. 예. 약제과에서 처방전이 내려옵니다. 약제과로. 실제로 어떻게 내려오냐면은, 환자가 만약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수액 중에서 뭐가 필요하고, 주사제는 어떤 게 얼만큼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처방 오더가 딱 내려와요. 약제과에서 이제 언제 오늘 수술을 하는 무슨 환자에 대한 처방 오더가 내려오면은, 그 처방 오더가 내려온 그 약을 수술실로 보낸다든지 각각 부서에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약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약제과에서는. 그래서 약은 일반 중앙부서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일반 약을 제외한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중앙부서에서 보통 관리를 하는데, 어, 그 약은 약제부서에서 보통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제하고 약도 관리하고. 그래서 뭐 약을 뭐 창고에 놓고 관리하는 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겠지만, 약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들은 일반적으로 약제부서에서 많이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안 그런 병원도 있으면, 제가 있었던 병원에는 그런 게 있었고. 자, 교육 및 연구 기능 뭐 당연히 있는 것이고, 뭐 행정적인 기능 있죠. 뭐 행정 기능, 그래 뭐냐면 약을 얼만큼 오늘 그 처방전에 의거해서 약이 얼만큼 나갔고, 그리고 약이 어떻게 들어왔고, 약은 얼만큼 남아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그게 옛날에는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수기로 해갖고 다 했었으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자 시스템으로 다 했어요. 바코드 시스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 얼만큼 빠져나가고, 남은 약은 얼마고, 뭐 부족하면 색깔이 뭐 바뀌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써서 다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실제 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약은 얼마고, 이게 대략 얼마치 갈지 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히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급히 사달라라고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약도 한 종류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종류를 써요. 수천 종류의 약을 쓴단 말이야. 자, 수백 종류가 아니라 수천 개가 넘어갈 정도의 약을 써요. 굉장히 많아요. 많이 쓰는데, 그 약을 쓰는 데 있어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한,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무좀이 걸렸다 그러면은 무좀 연고를 주잖아요. 무좀 연고를 줄 때 뭐 라미실이라는 연고도 있고 리마졸이라는 연고들도 있는데, 동일한 무좀 연고지만 또 이름, 또 상품명이 또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 다른 걸로 구분을 해놓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라미실이 거의 떨어졌더라 그러면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리마졸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뭐 리마졸로 급하게 대체를 한다든지 과하고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하나의 행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 및 관리 부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서일 텐데, 자, 행정 사무적인 거를 하겠죠. 뭐 시설 행정 관리나 계획 통제나 뭐 혹은 이제 원무 수납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뭐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고, 뭐 실제로 뭐 신경주병원 조직도 같은 거 보면은, 조직이 뭐 아까 매트릭스 조직이죠. 뭐 병원장 밑에 쭉 진료부와 행정부와 약제실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어디 끼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독립되는 경우가 있고, 지원부서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이거는 조직 따라, 그 특징에 따라 달라요. 약제부서가 진료 지원부에 들어갈 만한 건지, 아니면 굳이 상관없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많이 운영을 해요, 약제과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진료지원부서, 뭐 행정부서에서 매트릭스로 근데 간호부를 행정부에다 집어넣는데 신경주 병원은 이게 크지 않은 병원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행정부에다 집어넣지는 않아요. 간호부는 간호부장이 따로 있는 간호부원장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어떤 병원들은 그냥 따로 보통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집어넣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고. 자,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병원 직원의 뭐 충성도 뭐 이런 거는 조직에 대한 충성 책임감 지지도 매우 낮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건 일반 기업과 다르게 뭐 충성도 자체는 좀 낮은 뭐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고객 만족도 지수에서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이 1위를 차지했고 옛날에. 그리고 뭐 공동 3위가 서울대, 경희대는 아닌데 세브란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5개 메이저 병원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울 삼성 서울병원, 그 서울 아산 현대에서 하는 거,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그리고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 카톨릭대학에서 하는 그 재단에서 하는 이게 5개가 빅5 병원이고, 일반적으로 경희대나 고대는 그 안에는 못 들어가죠. 과거에는 삼육병원 위생병원이라 했었죠. 이게 최고의 병원이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최고의 병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탑5 안에 경희대한테도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 의료정보 3강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과 의료환경, 의료소비자 분야라는 거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행위라는 거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람의 질병 치료, 질병 진찰 치료 예방을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했고, 자, 이론을 임상에 응용하는 행위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시술 행위 다 했습니다.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얘기를 다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소비자라는 건,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소비자,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환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환자.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 환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의료 소비자는 환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대 사회, 의료 사회에서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보건의료 쪽에서 환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의료 소비자라는 표현을 많이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제 환자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왜 이렇게 의료 소비자라는 말을 더 많이 갖다 쓸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단어가 왜 등장을 했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라는 거는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소비자라 그래요. 재화는 어떠한 돈을 주고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 바꾸는 교환 행위를 뜻합니다. 근데 이 재화의 가장 핵심은 돈이에요. 돈이에요.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써간다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무료로 받느냐, 무료로 받지 않죠. 돈을 내고 받죠. 일부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더 많은 돈은 어떻게 돼요? 보험료로 나가지만 그 보험 우리가 평상시에 내는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도 뭐다? 환자들도 환자라는 개념, 아픈 사람이라, 이건 의학적 의미에서 환자라고 쓰지만 의료 전체 체계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는 의료 소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은 뭐예요? 의료 생산자가 되겠죠. 그 개념이에요. 이건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단어입니다. 의료 소비자, 의료 생산자라는 것. 자, 그래서 의료 소비자라는 건 의료 소비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 이 소비는 결국 뭐예요? 돈을 주고 산다는 행위예요. 무료로 받는다는 행위가 아니에요. 절대로. 환자 또는 일반 시민인데 어떻다? 의료 서비스를 소비한다. 이게 왜 주게? 당연히 소비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료로 하는 데들도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NHS 시스템의 영국이나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무료로 운영된단 말이야. 물론 세금에서 나가긴 하죠. 하지만 의료 소비자라는 개념보다는 환자, 쉽게 해서 의사들이 병을 치료해 주니까 너희들은 그냥 병을 치료를 받는 수동적 존재, 뭐 이런 게 약간 의사 환자의 개념이라면, 의료 생산자 소비자는 무엇인가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정당한 방식으로 받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과거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의사가 훨씬 더 환자보다 더 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게 강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의술을 시술을 하면서 환자의 아픈 것을 치료를 해준다. 뭔가 이렇게 위에서 좋은 걸 준다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수평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의료 소비자라는 개념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개념인데, 들어오면서 어떻게 동등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보다 소비자가 더 위에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의료를 그저 얘네들은 의사들이 공급을 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의료를 소비를 하는 존재하다. 이게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개념으로서 의료 시장에 들어가면은 의사들이 아이 모르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의사지 당신이 의사냐, 뭘 아냐 의학에 대해서, 내가 한 대로 그냥 하면 된다. 이게 의사 환자 관계 그냥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라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의료 공급자 소비자 시대에서는 소비자가 만족 못하면 공급자를 갈아치워버리면 돼요. 아 그럼 니네하고 못하겠다 갈아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100% 일반적인 물품 교환 같은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야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위치가 굉장히 동등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의료 소비자의 개념이에요. 자, 보건의료라는 거는 첫 번째로 의료 지식이 불평등하죠. 의사들이 전문가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만 공부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의료 지식 자체가 불평등해요. 불평등하고 질병 발생이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질병이라는 거는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야.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라는 거는 필수적인 소비예요. 내가 아프다고 돈이 없다고 이거 한 5년 있다가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아주 좋은 시계가 갖고 싶어. 좋은 시계가 갖고 싶은데 이게 지금 내가 당장 사긴 좀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다 안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지켜봤다가 사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의료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 몸이 아프면은 당장 해야 돼요. 아니면은 목숨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목숨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몸이 망가지면은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적 소비라는 거죠. 필수적 소비라는 거 하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옷을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소비예요. 옷은 내가 뭐 이런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은 어때요? 그냥 싼 브랜드를 사면 돼. 근데 의료는 어때?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큰 차가 없단 말이야. 암만 그 유명한 병원이나, 왜냐면 수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병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 병원이나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큰 차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필수적 소비다 보니까 집에서 가까운 데 가야지 라기보다는 유명하고 잘한다는 데를 굳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멀리서도. 왜냐면 필수적 소비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인들의 독점적 지위가 있죠. 자, 병원을 낸다든지 아니면 의원을 차린다든지 했을 때 의사들만 가능한 거예요. 의료 서비스는 제가 뭐랬어요? 의료인들만 가능한 거. 면허를 받은 자, 크게는 의사와 간호사 둘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죠. 자, 이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료인들의 독점적 지위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의사들의 독점적 지위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병원을 차리는 게 왜 굳이 의사가 차려야 되냐? 돈 많은 사람이 차릴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의료는 아주 특별하게 의사들만이 독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을 차리는 데 있어 갖고 지금 그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 의사들만 병원을 차릴 수 있냐? 일반인들도 차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다음에 내가 이사장, 사장으로 앉은 다음에 의사들 원장으로 앉고 의사들을 어떻게 돼요? 고용하면 되잖아요. 나는 의료 서비스 안 하면 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 거고, 의료인들이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 자, 그리고 시간의 한정성이라는 게 있죠. 자, 공급자 중심의 체계인데 시간의 한정성이라는 거는 아프다고 뒤로 미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응급성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라는 거는 시간이 한정성이라는 것도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소비자 중심의 어떠한 그 비즈니스 필드가 되는 게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비즈니스 필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의 힘이 소비자의 힘보다 굉장히 강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보건의료라는 물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보건의료라는 그 서비스 및 그 프로덕트 자체는 공급자가 소비자보다 더 우세한 중심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힘이 더 세죠. 왜요? 엄청나게 공급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르잖아. 그러니까 뭘 해요? 공급자들이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제발 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료는 어때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 서야 되고 뭐 꽥꽥거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의사가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러한 조금 현대적 사회의 소비 패턴하고는 다른 모습을 지닌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환자의 관리 정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등장하게 된 행위는 미국은 암만 의료 서비스여도 철저하게 그 시장 경제에 맞춰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사회에 공적 보험이 있지, 공공보험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사회보험이 있지 않고 전부 다 사보험 제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미국은 내가 낸 만큼 내가 서비스 받는 게 기본이에요. 그냥 사회 자체가 철저한 시장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순수자본주의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때요? 소비자의 권리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사는 사람이 왕이야. 쉽게 해서 돈 내는 놈이 왕이에요. 그냥 모든 산업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의료에서도 의사가 왕이 아니라 환자가 왕이에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러니까 환자의 권리 정전이라는 게 나오죠. 대신 의료비는 무지하게 비싸죠. 돈을 낸 만큼. 자, 그래서 요 잠깐 끊었다가 요 환자의 권리 정전부터 마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